제가 사실 방금 전까지 애를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가지고 지금 원래 11시 방송인데 눈을 떠보니까 10시 30분인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컨디션은 자다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데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 보다가 알람이 떠서 왔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어요? 집에서? 하기야 요새 OTT에 재밌는 거 많기는 하죠. 어제 스위트홈 시즌3도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죠. 근데 선발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기 힘들다고, 너무 좀 지루하다 이렇게 하시던데, 스위트홈은 제가 원작 웹툰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시즌 1을 보면서 이거 원작의 소재만 따오고 그냥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냥 시즌 1까지만 보고 이제 그 뒤로는 안 봤던 것 같아요. 트레이서. 저는 트레이서는 오버워치의 트레이서밖에 몰라서 영화 트레이서가 어떤 거지? 생판 처음 보는 영화인데 2015년작이네요. 2015년작이고 액션 범죄물이다. 근데 이거 뭐 파쿠르 나오고 뭐 막 퀵 배달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약간 13구역이랑 우리나라에도 퀵이라는 전설의 영화가 하나 있었죠. 저는 무려 그 영화를 극장에서 돈 주고 봤습니다. 13구역 아직 안 보신 건지 아니면은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제가 이야기해서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라고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왓챠에 아마 있을걸요? 13구역 어디 있냐? 맞네. 13구역이 웨이브랑 왓챠에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13구역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거 보고 야마카시 따라하다가 애들 많이 다쳤죠 라고 하는데, 맞아요. 학창시절 때 중고등학생 막 이럴 때 13구역이 되게 유행처럼 막 애들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13구역에서 납치당하는 주인공 여동생이 그 포르노 배우인 거 아세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포르노 배우였어? 이러면서 엄청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8, 90년대생들 남자는 13구역 한 번쯤 다 봤을걸요? 오늘은 방송을 좀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본론으로 좀 빨리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아이스 브레이킹만 거의 한 40분 하다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 버리니까 뒤에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가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프닝 멘트랑 광고 읽고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7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입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 휴식터 키치클럽에서 영화 상영 시간 동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를 런칭했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밤,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디저트와 함께 나이트 시네마 한 잔 어떠실까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키치클럽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맛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들어온 광고죠.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에 있는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에 위치한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킥보드 구매 시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킥보드라는 고유명사는 1999년 마이크로사에서 출시한 세바퀴 제품인 K2 킥보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기술력을 통해 최고의 안전을 목표로 설계된 마이크로 킥보드, 흉내낼 수 없는 오리지널 킥보드의 가치를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고 있는 광고는 뭐 대가를 받고 하는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하고 계신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티니핑 아세요? 그 캐치 티니핑이라고 있는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 이러면은 무조건 다 볼 정도로
거의 뽀로로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그 다음 급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들의 이름이 뭐 무슨 하츄핑, 뭐 빨리핑, 뭐 만나핑 이런 식으로 무슨 핑 해가지고 이제 애들마다 다 이제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애들을 뭐 캐치해서 잡아서 뭐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거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이제 8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일반 관객 이제 최초 시사회가 열렸고 제가 운 좋게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저희 딸 아이와 함께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딸도 당연히 티니핑 너무 좋아하고 옛날에 그 티니핑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 티니핑 설명회를 몇 년 전에 저희 딸아이랑 같이 이제 녹화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비공개 영상이긴 한데 어쨌든 녹화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티니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러 갈래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해서 이제 시사회에 참석을 했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일단 맨날 어른들이 보는 그런 작품들만 시사회를 가다가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시사회에 가는 건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되게 궁금했는데 티니핑 중에서도 이제 하츄핑이라는 애가 좀 대장격이에요. 그 하츄핑에 탈을 쓴 탈알바가 있고 거기 막 줄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이와 함께 입장을 했는데 상영관이 가득 찰 정도로 되게 출석률도 높았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무대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츄핑 탈 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귀여운 포즈도 막 취하고 애들이랑 사진도 찍어주고 막 여러 가지 막 재밌게 하면서 좀 무대 인사도 진행을 했고 이제 저희 애도 극장은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앞에 막 그 탈 쓴 캐릭터가 와가지고 막 쇼하고 이런 거는 저희 애도 처음이었을 거잖아요. 저희 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보다가 그 대표님인지 그냥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자기가 티니핑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 계신 아버님들 어머님들 정도의 나이였는데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감격에 차셨나봐요. 그분이 이제 이런 그 처음으로 극장판을 런칭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감격에 차서 제가 봤을 때 약간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지만 거의 약간 울먹거리는 수준으로 되게 감격에 차서 말씀하시면서 막 또 아동용 애니메이션 담당자라 그런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아 보이시는 좀 아저씨였거든요. 남자분이셨는데도 막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밝고 명랑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공개하기 전에 다른 쪽이 이제 공개를 먼저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의 반응은 한국에서도 이제 겨울왕국 같은 작품이 나왔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서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식으로 엄청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어요. 감상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한국의 겨울왕국 같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는 게 실제로 겨울왕국의 그 초반 오프닝 시퀀스를 그대로 저 겨울왕국 초반 오프닝 시퀀스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어른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른의 시각에서. 그 겨울왕국 1편 처음에 시작하면 뭐예요? 그 대관식이 있는데 안나가 침대에서 자다가 늦잠 자가지고 헐레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이렇게 막 준비 과정 보여주잖아요. 자기 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어디 막 부딪히고 뭐 이렇게 좌우 충돌을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내려가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티니핑에서도 주인공이 이렇게 침대에서 자다가 오늘 티니핑을 만나러 가야 되는 날인데 늦잠을 잤어. 그래서 막 헐레벌떡 일어나서 막 되게 옷 입고 이렇게 막 뛰어가고 이런 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왕국 같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른의 시각으로 본 거죠. 그렇게 봤고. 근데 디즈니나 픽사에서 나오는 작품의 견줄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디즈니나 뭐 드림웍스 이런 애니메이션의 견줄바는 뭐 택도 없고요. 그래도 진짜 영유아를 타겟으로 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완전 탑 클래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공들여서 만든 티는 팍팍 나더라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지향했던 것 같아요.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이 되면서 노래도 되게 많이 부르고요. 근데 그 노래가 좀 별로라든가 너무 막 애들 동요처럼 이렇게 하진 않고 실제로 좀 들어봐도 이거는 디즈니를 의식을 많이 했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들으면은 노래 괜찮네 이러면서 좀 들릴 정도로 꽤 퀄리티가 괜찮고 그리고 성우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노래 너무 잘 부르시고 그리고 CG 퀄리티는 좀 편차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요 캐릭터를 구현해 놓은 거는 굉장히 잘 했고 그 막 노래를 부를 때 막 샤랄랄라 이런 배경 효과 있잖아요. 막 벚꽃 흩날리고 뭐 마법 효과 같은 거 쫙 나오고 이런 거는 진짜 글로벌 기준으로 따져도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CG를 구현을 해서
보는 내내 저도 그냥 우와 싶을 정도로 되게 CG 퀄리티도 높고 연출도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놨는데 좀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진짜 그냥 애들 만화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CG를 구현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했구나. 좀 이렇게 인력이나 뭐 자본의 한계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구나. 진짜 애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나 좋아할 만한 장면에는 집중적으로 그 퀄리티를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 날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끝나고 나서 저희 애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애가 유치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는 유치했어라고 하긴 했는데 전반적인 극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좀 유치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한 유치원생까지는 환장하면서 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요거 볼 때는 애들이라 그런지 리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통제가 잘 안 됐다?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게 일단 입장할 때 검표하는 인원이 없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다른 극장들도 이런 경우가 많죠. 검표 잘 안 하죠. 검표 하는 알바들이 지금 많이 줄어서 입장할 때 검표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사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명이 당첨되면은 1인 2매를 주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1인 2매가 나왔으면은 전 당연히 뭐 아빠든 엄마든 한 명, 그리고 애 한 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올 줄 알았는데 제 옆자리에 분명히 두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3명이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애 이렇게 3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애도 막 되게 갓난애기도 아니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자리에 앉고 애를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감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좀 표를 3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저렇게 앉지라는 좀 의문이 있긴 했습니다. 애들이랑 애들 보호자만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른다거나 아니면 막 리액션을 한다거나 안 돼! 막 이렇게 애들끼리 막 소리 지른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좀 귀여워요.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단체로 막 안 돼!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애들끼리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기는 하거든요.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영화가 길다 보니까 뭐 애가 좀 찡얼거릴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한 3칸 정도 앞에 있는 애가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극장 화면을 영상을. 근데 부모가 좀 뭐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극장 매너 같은 것들을 부모들이 잘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 게 잘못됐어 하지마 라고 이야기 안 하는 그런 부모가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앞자리 사람은 그냥 계속 휴대폰 보더라고요. 솔직히 애들만 하니까 어른이 봤을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쥐라면 그냥 자지 왜 저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어른들의 행동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꾸준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좀 잔소리 같긴 하지만 또 이런 소리 하면은 또 이제 댓글로 막 존나 올바른 척하네 막 이런 게 막 달리던데 근데 그런 소리 듣더라도 누군가는 이런 얘기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이 정도면 됐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에 플라이미 투 더 문을 다뤘었고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던 게 이 플라이미 투 더 문이 작품의 완성도 대비해서 상영관 수 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입소문을 좀 타면서 상영관 수가 점차 늘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좀 부족한 상영관 수를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이거 하면서 그냥 조회수는 포기를 하자. 어차피 본 사람들 많이 없을 테니까 조회수 포기하고 그냥 이런 좋은 작품이 있어요 라고 이제 몇 분만이라도 들어주신다면은 그걸로 만족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냥 이렇게 다뤘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서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스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봤던 작품들은 오늘도 말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그렇게 스포일러가 뭐 중요하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필터 없이 다 이야기 편하게 하려면은 말미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 말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초기대작 데드풀과 울버린이 드디어 수요일에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는 마블 작품은 하나도 안 봤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봐도 뭐 노웨이 홈 정도?
그 정도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엔드게임 이후로 마블 시리즈를 이제 끊으신 분들조차도 지금 이 데드풀과 울버린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 반응을 보면은 야 진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후로 이렇게까지 두근거리면서 기대가 되는 마블 작품은 오랜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오갤 3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오갤 3도 너무 좋았죠. 맞아요. 지금 엔드게임 이후로 괜찮았던 작품이 노웨이 홈이랑 가오갤 3 이외에 뭐 몇 작품이나 될까. 뭐 물론 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의외로 샹치가 국내에서는 샹치 엄청 욕먹었잖아요. 근데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은 샹치도 그 당시에 그 팬데믹 그 시즌에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약간 서양인들의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동양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이 샹치를 통해서 제대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샹치도 뭐 흥행 성적만 보면 괜찮긴 했습니다. 샹치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저 아버지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냐, 개연성이 그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데드풀과 울버린의 파이널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그 기존에 나왔던 뭐 예고편에서 약간 그 간질간질 긁기만 했던 요소들을 이번 파이널 예고편에서 이제 정면에 대놓고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하던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예 모르는 상태로 보고 싶어서 지금 뭐 예고편 나오고 이런 거 막 이 악물고 안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굳이 이 파이널 예고편에서 뭐 어떤 장면들이 구체화가 돼서 나왔다, 이것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소름이 돋았어요. 예고편을 보면서 와 저게 나온다고? 이러면서 한 2번 정도 소름이 쫙 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보실 분들은 어디서 봐야 되냐, 어떤 그 상영관에서 봐야 되냐, 이런 것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화면비가 2.39대 1입니다. 그 시네마스코프 비율이고요. 그래서 IMAX관에서 보시더라도 아래 위에 그 빈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IMAX 화면이 가득 차는 그런 상영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비율은 아니라서 무리하면서까지 뭐 IMAX관에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뭐 IMAX관 화면 크고 사운드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본다고 해서 막 손해보거나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 IMAX 그 스크린의 비율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꽉 차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은 아니라서 굳이 이렇게 IMAX관의 특징을 100% 활용 못하는 작품인데 굳이 IMAX관에서 봐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대신에 이제 사운드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특별관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돌비관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뷰티 TV님도 이건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우스님도 돌비가 답이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돌비로 예매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배드 4가 이제 또 개봉을 하죠. 지난번에 미니언즈도 국내에서 꽤 흥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슈퍼배드 시리즈도 국내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귀여운 건 못 이긴다, 귀여운 게 최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 슈퍼배드 많이들 사랑하시는 시리즈죠. 근데 저희에는 지난번에 미니언즈를 별로 재미가 없었다, 재미없다고 하니까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슈퍼배드 4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신작 개봉하니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언즈는 악당의 매력이 슈퍼배드보다 적어서 재미가 없었을 수도 라고 하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시리즈는 아니라서 굳이 저희 애가 막 관심이 없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그렇게 볼 생각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그래도 국내외 팬들이 많은 작품이니까 기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이 작품이 이제 10주년을 기념해서 재개봉을 하니까 요거 인생작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어떤 뭐 힐링 영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 작품이죠. 요거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그 재개봉작들도 상영 횟수를 좀 많이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재개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놓쳤던 명작들을 극장에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반갑기는 한데, 이게 상영 시간대를 일반 직장인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시간대에 막 배치를 해놓고 막 하루에 많이 상영하면 한두 번? 그렇게 상영을 하는 거를, 이거를 재개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상영을 할 거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재개봉작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아트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봉을 하면은 적어도 상영관
하나 정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한 사이클은 돌 수 있게 좀 상영관을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상영관 확보를 많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보통 막 개봉 10주년 기념 재개봉, 뭐 20주년 기념 재개봉 이런 식으로 재개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OTT나 VOD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개봉한다고 했을 때 그냥 집에서 보지 뭐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작품들이기 때문에 극장 입장에서도 막 공격적으로 상영관 배정을 못하는 거는 좀 사유는 이해가 가지만 하루 한 사이클은 돌려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에 그런 얘기를 남겨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OTT 추천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간도 1편이 7월 25일까지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무료로 서비스가 됩니다. 이제 언더커버라는 요 소재의 유행을 선도했던 그런 작품이죠. 그죠? 그래서 무간도에서 이 소재를 너무 멋있게 잘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 무간도 이후에 이런 비슷한 소재를 쓰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무조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도 몇 번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만 골라서도 몇 번씩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작품이니까요. 그쵸? 디파티드와 신세계로 이어지기도 하죠. 디파티드는 이제 공식 리메이크고 신세계는 좀 무간도의 영향을 뭐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불한당도 사실 이 무간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토니아님이 와 나시님이 저걸 보셨다니. 아니 나 무간도 좋아한다니까. 무간도 엄청 좋아해요. DVD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도 소재이긴 한데 아까도 샹치 아빠가 주인공이죠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양조위, 유독화 이런 굵직한 스타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간도 보신 분들은 많이들 기억하시는 그 노래 있죠. 쉔쉐이. 그 노래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그 청음실이라고 하나? 거기 가서 이렇게 들을 때 나오는 노래 쉔쉐이라고 해서 그 노래 있어요. 제가 다 따라 부르지 못하겠는데 쉔쉐이 요거밖에 몰라. 요거밖에 모르는데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시면서 영화 무간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치 수프가 이제 VOD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형 OTT에 나온 건 아니고요. 네이버 시리즈 온이나 이런 데서 단건 구매나 아니면 대여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굉장히 호평을 했던 작품이죠. 이거는 아마 시네필들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고, 시네필이 아닌 그냥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보셔도 힐링물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감독님이 트란 안훈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린파파야 향기를 감독했었던 그분이죠. 근데 그린파파야 향기도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개인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일생을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 같은 거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프렌치 스프 역시도 주인공들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거를 그리는 그 시선이나 어떤 연출 분위기 같은 것들은 잔잔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영화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제 요즘 뭐 시리즈물이든 영화든 간에 얼마나 자극을 많이 쫓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그 관객들의 도파민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프렌치 스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잔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과 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님도 프렌치 스프 좋게 보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캐스트 어웨이, 이거 진짜 명작이죠. 캐스트 어웨이가 7월 21일에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 20일이니까 내일이네요. 일요일에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거의 20년이 넘은 영화죠. 캐스트 어웨이. 그래서 감독님도 포레스트 검프랑 콘택트 감독하셨던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의 캐스트 어웨이가 7월 21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이게 무인도에 표류된 남자의 이야기고요. 뭐 엄청 막 고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담담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뭐 이렇게 다독다독거려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 윌슨, 여기 나오는 요 배구공 윌슨이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됐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다 보면 뭐 철학적인 질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해서 그냥 가볍게 봐도 가볍게 봐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봐도 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그런 명작 중에 하나니까요. 7월 21일에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서 내려가기 전에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넷플릭스에서 내려가면 이제 앞으로 못 보는 건가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쿠팡플레이에서는 서비스가 되니까요. 예, 쿠팡플레이도 구독 중이신 분들은 쿠팡플레이 통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24년 전인데 화장실 할 때 비디오 테이프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톰 행크스 연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우, 영화 소우 아시죠? 요 소우도 2004년작인데 야 이것도 20년 전이구나. 영화 소우도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소우가 이제 넷플릭스에 이번엔 등록이 됐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막 극한의 상황에 몰아놓고 게임을 시작하지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던지는, 퀴즈를 던지는 그런 작품의 유행의 시작이었던 그런 작품이죠. 이제 직소라는 빌런이 나와가지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라는 유행어도 만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우도 제가 이거 대학생 때 처음 봤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처음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예상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비슷한 형식의 반전이 이미 그 수많은 작품들에서 사용이 되어 와가지고 뭐 지금에 와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의 감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처음 봤을 때 반전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이러면서 제가 막 친구들한테 이거 같이 보자고 막 하면서 너 이거 반전 맞추면은 뭐 내가 오늘 쏠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좀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약간 삼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근데 잔인한 장면이 좀 나오더라도 스릴러 같은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작품이긴 한데 사실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아직까지 소울을 안 보신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세를 탄 작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이 또 넷플릭스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어떤 작품이다라고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극장에서 재개봉했을 때도 제가 극장에 가서 봤는데 야 이거 극장에서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타이타닉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때 초등학생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참 막 IMF라고 해가지고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있고 근데 뉴스에서 한참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사람들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았던 돈이 이 타이타닉 때문에 외화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막 떴었죠.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다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개소리였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하게 많은 유행을 이끌었던 그런 작품이고 타이타닉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멀티플렉스관보다는 그냥 그 개별 극장들이 되게 많은 시기였고 뭐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막 상영해주고 그랬어요. 어떤 백화점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백화점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다 가가지고 그때 좌석에 자리가 없어서 복도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에 다 앉아서 그 계단에 이제 부모님이랑 저랑 동생이랑 뭐 앉아가지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고 이게 타이타닉이 15세 관람가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아마 초등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타이타닉의 유명한 장면 중에 그 당시에 아마 극장판에서 편집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 왜 누드화를 그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극장에서는 이제 노출이 다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연출이 되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고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스키 찬 자동차 뒷창문에 손바닥이 턱 집히는 그 유명한 장면 있죠. 어린 마음에 그걸 이해를 못해서 저게 무슨 상황일까? 되게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쳤던 막 그런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커서 봤을 때는 물론 뭐 그런 장면들보다도 마지막까지 그 악기를 놓지 않는 그 연주가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끝까지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어떤 노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같이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울컥하는데 그 배 선장 같은 경우는 선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커서 봤을 때는 좀 더 기억에 많이 남기는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그 악사들 장면은 와 이거는 진짜 몇 번 봐도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진짜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긴 한데 만약에 계신다면은 넷플릭스에 등록이 됐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영화관 건물에 상영 영화 그림으로 걸려있던 시절이라고 하는데 맞아 정확히 그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면은 대충 이제 연배가 짐작이 되죠. 아, 나랑 비슷한 세대를 살아오신 분이겠구나 짐작이 되죠. 그때 막 되게 레전드 간판들 많지 않았어요? 막 말죽거리 잔혹사 막 그림 그렸는데 한가인 얼굴이 막 진짜 기괴하게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거는 저희 어렸을 때 스타워즈가 개봉을 했어요. 레이싱하는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거기 개봉을 했는데 그때는 전산 이런 게 안 되니까 전화 예매하던 시대열이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나이티 나나? 어쨌든 전화로 해서 이렇게 예매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로
그거 애들 봐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애들 봐도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받고 저희를 데리고 가셔서 그때는 이제 매표소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티켓 끊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스타워즈를 저희 아버지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레이싱 하던 그 에피소드, 그게 에피소드 1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아직까지도 좀 선명하게 남아서 어릴 때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극장에 가서 재밌게 봤던 기억들이나 뭐 아니면 친구들끼리 극장 가서 영화 봤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좀 선명하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추억 삼을 수 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요즘 저희 애 데리고 뭐 극장이든 뭐 뮤지컬이든 이런 그 문화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애한테도 이제 극장 경험이라든가 뭐 공연 관람 경험 같은 것들이 좀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재밌게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타닉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네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새끼로 많이 새가지고 이러니까 방송 시간이 막 항상 막 2시간 넘어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파묘가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죠. 이거 공개되자마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대살구 장면 그거 한 2번 정도 돌려본 것 같습니다. 그 왜 김고은 배우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대살구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를 극장에서 3번 봤거든요. 3번 다 그 대살구 장면은 와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그 시퀀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1000만이 넘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뭐 이거 어떤 영화입니다 라고 비주얼 고주얼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요거 아직 뭐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요 넷플릭스에 등록이 됐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파묘가 일본 개봉을 앞두고 있죠. 일본 현지 반응이 너무 궁금하고,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일본으로 가셨어요. 일본에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최근에 넘어가셨는데, 그분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나중에 일본 개봉 후에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반응이 아닌 실제 제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생생한 일본 현지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담 웹도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죠. 이거는 평론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혹평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봤고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기심이라도 좀 보실 분들은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서 한국어 더빙이 됐어요. 되게 의외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 더빙이 돼서 넷플릭스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우진들도 꽤 짱짱해요. 보실 분들은 한국어 더빙이 되어 있다.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뉴스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볼버라는 한국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2015년도에 개봉했었던 무례한을 연출했던 오승욱 감독의 신작이고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경찰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수영이라는 인물이 출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연진들이 굉장히 짱짱한데 전도연 배우, 지창욱 배우, 임지연 배우가 주연 배우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봉 당일날 무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운 좋게 이 코엑스에서 예정되어 있는 그 무대 인사표를 이제 제가 구했고요. 아마 거기서 뭐 전도연 배우, 지창욱 배우, 임지연 배우들을 보고 오게 될 것 같아요. 잘 찍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무대 인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하도 이제 손익분기조차 넘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우들이 막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아마 서울의 봄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무대 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객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요즘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들은 힘들겠죠. 근데 스크린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그런 거리감이 있었던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관객들과의 그 거리를 좁힌다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지연 배우는 더 글로리 이미지가 너무 세서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약간 센 역할만 좀 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무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는 처음인데, 자기한테 들어오는 작품들 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티빙이랑 웨이브가 뭐 합병이 되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기사에서 합병이 무산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 다시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가 떴어요. 합병 무산에 대한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이브 티빙 둘 다 구독 중이기 때문에 요 사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요런 기사가 뜰 때마다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제치고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1위는 겨울왕국 2가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좀 롱런을 하게 된다면은 1위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이드 아웃 2가 국내외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IP보다는 기존에 검증된 IP의 속편을 제작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간 디즈니가 요게 인사이더 2가 이 정도까지 흥행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으로 거론되고 있는 도끼가 있죠. 근데 그 도끼의 캐스팅들이 공개가 되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윤가희 배우 그리고 차승원 배우 박희순 배우가 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병헌, 손예진 주연에 지금 이성민 배우 그리고 염혜란 배우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됐었던 유연석 배우 그리고 이번에 윤가희 배우, 차승원 배우, 박희순 배우 캐스팅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 대체 이 도끼라는 작품을 어떻게 만들려고 캐스팅에 이렇게까지 힘을 쏟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박찬욱 감독님 빨리 열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시그널 시즌2가 지금 제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를 감독했었던 안태진 감독이 시그널 시즌2의 메가폰을 잡는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요거 제작 소식을 듣고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시그널을 인생 드라마로 꼽는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2 제작 소식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반가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백하자면은 아직 저는 시그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봤는지 모르겠고 요즘 이렇게 막 화제가 되니까 이제라도 봐야 되나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리즈물을 잘 못 챙겨보고 있습니다. 칙칙 들리십니까? 이걸 거르시다니. 네, 그래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아직 즐길 수 있는 작품이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새 왜 수요일 개봉 안 하고 금요일에 개봉을 많이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던데 참고로 요즘 수요일에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금요일에 개봉을 했었어요.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금요일에 개봉을 하다가 수요일로 개봉일이 당겨졌던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금요일로 가는가 하니 평일 관객 수가 급감하면서 개봉일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관객이 극장을 찾다 보니까 소수 관객의 취향에 영화평이 좌우되는 입소문 리스크가 커졌다. 평일 개봉 후에 영화에 대한 혹평이 많으면은 오히려 주말 관객조차 놓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있던데 결국은 이제 입소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금요일에 개봉을 하면은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입소문이 이제 많이 퍼지기 전에 이 주말 관객들을 흡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금요일 개봉작들은 좀 쫄리는 작품들, 자신 없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금요일에 개봉일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베테랑2가 금요일 개봉일로 잡았더라고요. 베테랑2가 왜 금요일로 개봉일을 잡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런 추세가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침착맨 영상 보면서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침착맨이 최근 라이브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냥 홍명보가 싫으니까 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어요. 내가 축구에 대해서 난 잘 모르지만 그냥 딱 들어봤을 때 그냥 싫으니까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죠. 근데 저 역시 이제 침착맨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볼 정도로 굉장히 팬의 입장이에요. 그런 팬의 입장에서도 그런 발언을 들었을 때 굳이 저런 얘기 왜 했지? 싶을 정도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되게 가열차게 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되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솔한 발언을 했다라는 걸 다루자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침착맨이 어떤 식으로 그 사태에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보통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죄송합니다, 뭐 이제 사과 방송하고 뭐 그 정도 선이 되겠죠. 침착맨이 그 택한 방법은 홍명보 감독 임명 사태가 대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군님을 모시고 이제 왜 이 사태가 문제가 됐는지 본인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그 시청자들도 같이 설명을 듣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했죠.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보는 것도 뭐 국대 경기나 돼야 뭐 한번 볼까? 뭐 월드컵이나 돼야 한번 볼까? 뭐 이런 거지.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뭐 홍명보 감독 임명 사태가 문제다, 그리고 축협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문제겠거니, 그냥 뭔가 축협이 뭔가 잘못하고 있겠거니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뭐 구체적으로 왜 문제인지 뭐 디테일하게 뭐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였고 관심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침착맨 채널에서 한번 딱 다뤄주니까 이래서 축협이 지금 썩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래서 과거에 우리 2002 월드컵 때 그 영광의 주역이었던 이 홍명보라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논란이 생기고 이제 사과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함으로써 이제 이게 오히려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이걸 대중들한테 설명을 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자 사과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래야 200만 유튜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꼭 뭐 이런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과할 일이라든지 이제 반성할 일들이 꼭 뭐 방송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나는 과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덮어놓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게 능사인가, 진정한 의미로 내가 이거를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뭐 요 침착맨의 행보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팬심에서 너무 막 오바해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야괴담회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아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다가 인기를 끄니까 이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MBC에서 막 이렇게 방송이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시즌제로 이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심야괴담회에서 보통은 재연 배우들을 써서 하고 있는데 AI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괴담 에피소드를 재구성을 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왜 재연 배우를 안 쓰고 AI 이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 인터뷰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작진이 짠해지더라고요. 이제 이게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방송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연 배우를 섭외할 그 제작비 충당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AI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됐다. 그래서 AI 이미지 재연의 도입은 제작비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인터뷰를 이제 했더라고요. 재연 프로그램에서 재연 배우를 쓰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제작 환경이 많이 악화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재연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밥그릇이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AI 사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달 전에 헐리우드 배우 조합 파업 사태 같은 것들도 이제 발생을 했던 거고, 이제 실제로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되는 그런 방송에도 이런 AI 이미지들이 사용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실생활 침투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배우 조합에서도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아니 제작비가 없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되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뉴스의 마지막은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드라마나 영화를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은 기사 타이틀을 마치 이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의 실제 상황인 것처럼, 그러니까 극중 캐릭터한테 일어난 일인데 마치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한테 일어난 실제 상황인 것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그 기사 타이틀을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되게 자주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근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들고 온 이 기사도 이 조윤희 배우가 늘봄 가든이라는 공포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고편도 공개되고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늘봄 가든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기사인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필 유산으로 한국 3대 흉가 건물 중 하나를 물려받았다는 톱스타라는 게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이 기사 타이틀만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조윤희 배우가 흉가 건물 하나를 유산으로 받았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를 눌러보겠죠. 근데 기사를 눌러보면은 영화 이야기야. 그냥 낚으려고 한 거죠. 이 기사 타이틀은 양반이에요. 아침 드라마나 이런 좀 치정물 있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사들은 가관입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클릭수 장사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식의 타이틀을 뽑는 짓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안 보셨어도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얘들 잘 탈출하겠지. 어른이 알아서 잘 살아남겠지. 그리고 제가 스포일러를 들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따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영화가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만 지나도 결말이 다 예상이 됩니다. 아, 이 캐릭터는 이렇게 되겠구나, 저 캐릭터는 저렇게 되겠구나, 요런 데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요런 상황이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한 영화 10분 안에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포일러 포함해서 들어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물론 제가 여기에 주연 배우로 나오는 이성균 배우를 좀 이렇게 추모하는 마음과 이 작품 자체를 평가하는 그 마음은 제가 분리해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성균 배우 좀 안타깝고 뭐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탈출이라는 작품 자체를 좀 고평가하기에는, 눈 감아주기에는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바이 싱글을 연출했던 김태곤 감독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를 보고 왔습니다. 네, 이후부터는 편의상 그냥 탈출이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요새 막 탈주, 탈출 막 되게 제목이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탈출이랑 탈주랑 막 이렇게 채팅 치다가도 헷갈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는 편의상 탈출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76회 칸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었는데 혹평을 면치 못했죠. 굉장히 좀 안 좋은 쓴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런 혹평을 받았던 일도 있고, 이 팬데믹 기간도 겹치면서 칸 영화제 공개 이후에 한 1년 정도를 개봉을 못하고 있다가, 안 그래도 이 창고 영화 행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 주연 배우인 고 이성균 배우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면서 더더욱이 이제 개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죠. 그리고 최근에서야 극장에 걸리게 됐는데, 지금 극장에 공개한 버전은 이 칸 영화제에서 혹평을 좀 의식을 해서인지 몰라도 6분 정도의 분량을 덜어내는 어떤 재편집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달라졌나? 이 칸 영화제에서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막 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6분 정도 분량을 재편집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나아졌으려나? 라는 생각에 그냥 감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균 배우의 이제 유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사 이 영화가 별로일지라도 좀 추모하는 마음에서 뭐 일단 보기나 보자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작용은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당 부분 재편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린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 고 이성균 배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는 좀 만감이 교체하기는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세상을 떠난 게 맞나? 그리고 또 다른 유작인 이 행복의 나라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진짜 저 목소리와 저 연기를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작품에서 못 본다고? 진짜? 이게 진짜 현실이 맞아? 현실 부정이 자꾸 들면서 보는 내내 만감이 교체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행복의 나라만큼은 좀 잘 뽑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화의 장르를 구분을 하자면은 이 크리처 재난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다리 위에 고립된 인물들
인물들이 개조된 군견들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설정만 딱 들으면은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을 하죠. 개조된 군견들이긴 하지만 뭐 크리처로 봐야겠죠. 그런 크리처들로부터 살아남는 이야기라고?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 시놉시스만 보면은 되게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한 영화의 설정과는 달리 이 영화는 크리처물로도 재난물로도 그 어떤 쪽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장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출되어야 되는 게 긴장감인데 이 영화 내내 이 긴장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당연히 안개 속에 이런 크리처들이 돌아다니는 설정이기 때문에 뭐 놀래킨다든가 아니면 이 안개를 이용한 어떤 서스펜스를 연출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1도 없습니다. 극 중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좀 뻔하게 전개된다라는 점도 물론 있지만 이건 연출력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재료가 얼마나 좋아요. 안개, 고립, 개조된 사나운 군견들 얼마나 이 재료가 좋습니까? 근데 이 소재를 가지고도 긴장감을 못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 영화가 이제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안개를 통한 연출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이 제한된 시야라는 설정은 뭐 점프 스퀘어로 놀래키거나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주면서 긴장감을 유발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그런데 이 안개를 활용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개는 다리 위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물들이 다리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 원인 제공을 해주는 그 역할, 그리고 배경 묘사를 자세히 안 해도 되니까 이 제작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역할, 그 역할 이외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개와 크리처맨은 바로 영화 미스트가 생각이 나던데요. 비교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영화 미스트가 안개와 크리처를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서스펜스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 긴장감 속에서 영화 끝까지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미스트의 마지막에는 이 안개가 걷히면서 어마어마한 반전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탈출은 그런 활용이 전혀 없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많은 작품들에서 이 제한된 시야, 안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연출들을 선보여 왔는데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었을 텐데도, 그래서 이 안개를 통한 서스펜스 연출이 뭔가 뭐 특별한 뭔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활용을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개조된 군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를 설정하면은 놓치지 않도록 개조된 군견들입니다. 이게 뭔가 듣기만 해도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일단 이 개를 구현한 CG는 인정합니다. 개를 이제 100% 다 CG로 구현을 했는데 그 CG 기술력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두운 곳뿐만 아니라 밝은 곳에서의 어떤 개들의 모습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롤린스 님이 진행하시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이라는 이 팟캐스트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동물들 중에서도 개나 고양이를 CG로 구현하는 게 가장 까다롭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뭐 CG 기술력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개나 고양이는 사람들과 친숙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굉장히 익숙한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이 모션이 어색해 버려도 바로 이질감을 느끼기가 쉬운 게 바로 이 개와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질감이 거의 들지 않도록 구현을 훌륭하게 잘 해놨습니다. 자, 이제 칭찬은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이렇게 CG로 잘 구현해 놓은 이런 군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일단 이 군견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런 일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뒤 설정이 안 맞는 그 일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화 초반과 후반에 보면은 이 개들이 타겟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요소가 목소리거든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입력을 해서 그 목소리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추격하는 게 이 개들이 개조당한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친절하게 막 설명까지 하면서 시연까지 하면서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뭔가 에러가 발생을 해서 그 인근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타겟으로 설정이 되면서 이제 개들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목소리 데이터들이 다 있는 게 아닌데 아무리 오류라 한들 어떻게 타겟팅을 하지? 이 타겟팅의 조건이 목소리인데 그 다리 위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정보가 다 수집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타겟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그냥 오류입니다. 이걸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영화 전개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개들의 어떤 청각이랑 후각이 얼마나 예민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연출할 수 있는 서스펜스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진행이 될 때 보면은 야씨 저 정도 소리면은 굳이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도 발견했겠다 싶을 정도로 인물들이 그냥 긴장감 없이 그냥 막 행동을 하는데 이 생존자들을 개들이 발견을 못하고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존자들이 어딘가에 막 은폐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좀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자기들 딴에는 뭔가 전략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막 하는데 왜 굳이 저런 짓을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개들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중반부까지만 가더라도 그냥 보다가 마음을 놔버립니다. 아 여기서는 뭔가 긴장할 필요가 없겠다. 크리처 재난물인데 긴장을 안 하게 돼요. 이 긴장감을 놔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쩌면 저 개들 위험한 애들이 아닐지도 꽤 괜찮은 애들일지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메인으로 공포감을 느껴야 될 존재들이 공포감 연출을 못 해버리더라고요. 아 그게 좀 되게 큰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기능적으로 소모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초반에 이미 저 인물들은 이런 기능으로 투입이 된 거겠구나라는 게 다 파악이 됩니다. 저 인물은 심파용이겠구나. 아, 저 인물은 나중에 희생하겠구나. 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저 능력으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영화 초반에 인물 설명할 때 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런 머릿속에 그려진 그런 기능들이 어김없이 영화에 그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전형적이라는 게 굳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측이 되더라도 그 예측이 되는 상황을 잘만 연출하면 상관없어요. 어떻게 모든 창작물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다르게 그리겠어요. 그런데 이 기능적으로만 인물들을 써먹는데 연출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오르르 퉁치고 막 이런 식으로 휘뚜루마뚜루 해버리니까 기능적으로만 소모되는 인물들이 뭔가 단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캐릭터들 소비하고 말 거면은 차라리 이 고립된 인원들 중에서 어떤 애견 훈련사라든가 하다못해 어떤 애견 카페나 애견샵 주인이라도 좀 넣어놨으면은 좀 어땠을까. 어차피 이렇게 기능적으로 쓸 거면은 차라리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나 기능적으로 캐릭터들이 소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파 관련해서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칸 영화제 공개분에서 혹평을 받았던 게 너무 심파적이다, 좀 질질 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선을 질질 끄는 부분을 6분 가량을 이제 쳐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제킹 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질질 끄는 심파를 고려하지 않고 촬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질질 끄는 걸로 기획을 시켜 놓은 거를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감정선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욕 먹더라도 어차피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을 거면은 그냥 원한 그대로 그냥 공개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제 욕만 한 것 같은데 뭐 물론 장점도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일단 배우들 연기가 좋아요. 제가 아까 뭐 전형적이다 기능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캐릭터의 설정이랑 연출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고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서 굉장히 잘 해줍니다. 특히 이 부산행에 이어서 또 크리처 재난물의 딸이 되어버린 이 김수환 배우 진짜 부산행에 비해서 진짜 많이 컸다. 그 부산행에서 공유 딸로 나오는 그 배우입니다. 와, 그 요새 인스타 릴스 보면 유행하는 거 있죠?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이렇게 컸습니다. 아 진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요 김수환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비슷한 역할이잖아요. 크리처 재난물에 나오는 주인공의 딸 역할이라는 컨셉은 비슷해가지고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개성이 있어가지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배우들도 이제 있는데 그냥 무난무난하게 하는 배우들도 있는데 뭔가 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좀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고 이성균 배우에 대해서는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굳이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고 군견 CG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CG는 뭐 인정이고요. 배경 CG는 솔직히 좀 그냥 그랬어요. 뭐 다리를 묘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냥 그랬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개를 구현한 CG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기준으로 봐더라도 수준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동물 구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네, 칭찬할 거는 요 정도고요.
맞아. 한 가지 더 좀 아쉬웠던 게 생각나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게 생각나는 게, 이게 정치 비판 요소를 좀 어설프게 넣어놨어요. 이게 재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컨트롤 타워, 그리고 결국은 소시민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려는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잘 알겠고, 근데 굳이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크리처 재난물이라는 이 본연의 역할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 비판을? 아니, 자기 본연의 역할도 충실하고 거기에 양념으로 뭐 이런 정치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도 이제 뭐 될까 말까인데, 본연의 역할도 잘 못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요소를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겠고 어떤 의도인지도 알겠는데, 이런 정치 요소를 넣을 짱구를 굴릴 시간에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을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곤 감독은 이 굿바이 싱글에 이어서 연속 2번 저를 실망을 시켰는데, 차기작을 또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차기작이 거인이 나타나서 벌어지는 일을 좀 기획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듣자마자 뭐지? 진격의 거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차기작을 내신다면은 감상을 선택하기 전에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